이게 지금 1월에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그때 당시에는 포스코 관련해가지고 MES 시스템이라고 해서 불법 파견에 예전에 다 인정됐던 그 기준이 됐던 거였는데 갑자기 포스코 판례에서 인정이 안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기사만 나와가지고 기사 내용으로 이제 제가 칼럼도 이제 홍보팀께서 해주셔가지고 같이 쓰고 했는데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불법 파견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개요를 먼저 보시면 이게 포스코 사례예요. 그래가지고 제철소 내 다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이라든지 직접 고용을 청구했던 케이스인데 실제로 그 제가 나눠드렸던 요거 사례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137명이나 되고 피고 항소인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이 쟁점이 형식상 도급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데 법원이 이제 그 뒤에 말씀드릴 다섯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 판단 요소 5가지를 기준으로 공정별로 그리고 업체별로 사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표 보시면 다수 협력업체는 파견을 인정을 했고요. 거기서 중요한 게 MES나 작업 표준, KPI, 뭐 실질 통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포장 업무만 파견을 부정하거든요. 여기서 나왔던 판례였던 거예요. MES가 이제 이 불법 파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결론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급하고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파견에 관한 법령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민법에서 이제 도급에 대해 규율을 하고 있는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견에 대해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나 명령을 받아서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참 뒤에 보면 정말로 이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적법 도급이냐 불법 파견이냐 다음 장에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도급 관련된 부분은 IMF 이전부터 생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전부 다 건설이나 이런 조선업이나 아니면 포스코 같은 제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내하청이라든지 이제 그냥 밖에 있는 하청업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파견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는데 제조업은 원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조업도 파견을 사용해야 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불법적인 그 파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원칙적인 도급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도급업체랑 수급업체랑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급업체에서 수급업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 제공은 이제 수급업체 근로자가 도급업체에다 하는 건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업무 지휘나 명령을 누가 하느냐였습니다. 원래 도급계약이라고 하면 도급업체는 절대로 수급업체 근로자한테 업무 지휘나 명령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급업체가 도급업체에다가 어떤 업무 관련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수급업체 근로자한테 뭔가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뭐 그 잘 알려진 현대자동차 케이스에서도 그렇지만 라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번 라인은 자기 원청사, 2번 라인은 사내 하청, 3번은 원청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업무 지시를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급업체가 업무 지시한 게 아니라 원청에서 계속 업무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업무 지시가 그러면 과연 도급이냐 아니면 파견이냐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결국은 근로 제공의 주도권이 원청에 있냐 하청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대자동차, 뭐 철도공사 이런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있는 판례들이 굉장히 리딩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5년에 처음 나오게 됐고요. 원 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제 그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이게 거의 노동법의 약간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때 5가지의 고정적인 요소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서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번 라인은 원청, 2번 라인은 하청 이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왼쪽 바퀴는 원청이 이렇게 하고 조립하고 뭐 오른쪽 바퀴는 하청에 조립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느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네. 교육이나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느냐, 요게 세 번째였고요. 우리 케이스에도 바로 이 세 번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건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이 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하고 구별이 되며 그런 업무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는지였는데요. 이 네 번째 요건 때문에 이번에 MES가 뭐 판단 기준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판단이 나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구별되는지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판례가 드는 상당한 지휘 명령이 뭔지가 너무너무 애매합니다.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판례는 노무지휘 명령권이 있느냐 아니면 도급인이 도급 계약의 특성으로서 관여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징표를 보시면 노무지휘나 명령권 같은 경우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행 시간, 방법이 원청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급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도급 계약의 협력업체 업무가 규정이 되고 협력업체가 그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이제 그 앞에 파견 같은 경우는 노무주의나 명령권이 있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데요. 그런데 도급 같은 경우는 도급 업무 수행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재량이 존재합니다. 이 재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한 기준이고요. 두 번째, 이제 밑에 의미를 보시면 파견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는 인력 공급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원청은 협력업체 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자와 같이 원하는 곳에 배치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노동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급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목적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지휘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청은 도급 업무의 목적물이나 이행기간 등 도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핵심적인 기준이지만 실질을 갔을 때는 정말 업무 지시를 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정보 제공은 어떤 거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됐는데, 아까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MES 같은 경우도 원래는 편하게 하세요. 원래는 정보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 지시가 아니다라고 이제 원청사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판례가 아니라고 본 기준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준의 모호성 두 번째인데요. 도급인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의 작업 집단이라든지 공동 작업, 사업의 편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그 제조업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 공정인지 간접 생산 공정인지, 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같은 것에서는 이제 분업적 협업 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될 거냐, 그리고 이 MES 등 정보 처리 시스템이 어디까지 인정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뒤에 사실관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까지 파견으로 볼지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이 전혀 사실은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된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급과 너무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진짜 이상하네요.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도급과 근로자 파견의 구분 기준에 관한 판례 경향이 있는데 이게 사업장별, 공정별, 소속된 협력업체별로 판단하는 경향이 좀 큽니다. 그리고 개정 기간에 대응하는 증거가 있는데요. 사실 그 앞뒤는 거의 보지 않고요. 그냥 소송이나 이 개정 기간에 대응하는 기간만 증거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나 이렇게 계속 일하는 것들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이냐 아니면 이때 갑자기 수주가 확 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같이 했던 거냐 그렇게 사정을 구분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즉 근로관계의 실질을 밀도 있게 심리해서 뭐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파견 판정 시 위반 법령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파견은 1년밖에 안 돼요. 이거 이제 애들한테 시험 내면 애들이 맨날 틀리는데 1년을 초과하면 안 되지만 다만 연장할 때 또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파견업의 허가가 있는데요. 그 사망에 한번 보시면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해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즉, 그러니까 파견을 허가하는 업종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제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굉장히 불법 파견은 세거든요. 민사 먼저 보시면 파견법 제6조의 2에 따라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가 있거든요. 30개 이상의 이제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2년 있잖아요. 파견 기간인 2년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이제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도급이 있잖아요. 도급 업체가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파견 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님들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두 번째 형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또는 파견 기간을 초과했거나 무허가 파견 사업일 때에는 원청사하고 하청사 및 담당 경영진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실무자까지도 잘못하면 이제 징역형이나 뭐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무서운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직접 고용 의무 미이행할 경우에 한 명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자문하실 때 보통 이 부분 잘 모르세요. 이 부분 모르고 그냥 형사처벌이나 뭐 민사만 하면 되니까 끝까지 다퉈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크다. 이 부분도 꼭 자문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단 요소를 보시면 도급인지 근로자 파견인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요건이 있고 우리 케이스에서는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4번이 좀 중요하게 다퉈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케이스에서 MEX가 핵심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이 이제 구조를 봤어요. 첫 번째로는 고객의 주문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이게 전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문 사양을 기반으로 이제 포스코니까 생산에 필요한 공정 계획 정보를 생성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MES가 정보를 이제 현장에다가 다 작업 관련된 걸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대상이나 위치, 순서, 방법 같은 것들을 전부 정해주고 이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 MES에 뜬 내용에 따라 실제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수정은 가능했지만 원청 체계 안에서만 수정되거나 원청에 승인해야만 수정할 수 있는 요 네 번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단속에 나온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포스코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검증하기 전에 지시였는데요. 원래는 MES 관련된 부분이 그거를 정보 공유로 용어를 바꿔버립니다. 오히려 이게 오히려 약간 그러면 통제한 게 맞구나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MES는 단순한 조회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 계획을 현장 행위로 번역하는 운영 체계로 기능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했던 것인데요. 법원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작업 지시라고 봤냐. 이게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 작업장 지시로 기능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작업 내용의 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위치, 순서
요거를 MES로 특정을 하고요. 수정 가능성이 없었고, 그러니까 임의로 재량이 없었던 거예요. 임의로 수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KPI와 결합한 구속성이었는데, 이거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KPI가 낮으면, 평가 점수가 낮으면, 다음번에 용역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불이익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사람의 지시가 없더라도 시스템 설계 자체가 작업 수행을 구속하면 법원이 이를 지휘명령으로 본다라고 판단했는데요. KPA 잠깐 뒷페이지 보시면 이 포스코가 자기랑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나머지 각 협력업체의 작업 수행 실적이나 개선 노력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과를 통지를 했고요. 3번 보시면 반복적으로 이 열의회사에 선정이 되거나 평가 점수가 낮은 사내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갱신을 안 하거나 뭐 요율을 약간 차감하거나 이런 페널티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약간 지휘 명령의 결정적인 증거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MES 관련된 판단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MES를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작업 지시 수단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도입되기 전에는요. 원청 소속 근로자가 직접 대상하고 순서를 지시를 했대요. 근데 이걸 MES로 대체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주문 정보를 입력하면 내용, 위치, 순서, 방법 등이 자동 생성이 됐고 이제 이게 협력업체 근로자들한테 전달되고 이에 따라 수행을 하게 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작업 표준서와 결합되면서 실제 수행해야 할 작업 내용이 거의 전부 확정됐고 이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작업 지시였다라고 본 거죠. 또 법원이 두 번째로 판단한 게 설령 이게 작업 지시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냥 정보 제공이라고 보더라도 원청의 우선 작업 지시 등이 결합되면 이런 순서나 시기, 방법까지 모두 결정된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특정 원료를 우선하여라 이런 지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이게 단순 지시가 아니라 작업 전체의 순서나 방식까지 규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체 작업이 이미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이 판례 봐도 조금 수긍은 가는데요. 근데 판례 전체를 한번 보시면 이게 MES만 판단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전체 모든 구조를 봤을 때 통제 수단이 구조적으로 결합돼 있다라고 본 것이었는데요. MES라든지 뭐 어떤 작업 표준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지시하는 것, 그리고 KPI 평가 같은 것들을 본 건데요. 일단 MES는 아까 정보를 넣었던 거잖아요. 그게 실시간으로 공정 계획을 전달했다라고 봤고, 두 번째로는 작업 표준서나 기술 기준이 세부 작업 방법을 사전화했던 거다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하게 다뤄줬거든요. 이메일이나 무전이나 카카오톡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 근로자들한테 보낸 거예요. 하청업체 근로자들한테. 그러면서 우선 작업을 뭘 해야 된다. 아니면 예외 사항이 있을 때 이걸 바로 지금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속력 있는 작업 지시다라고 본 거고요. 아까 본 것처럼 KPI 평가는 지연이나 미준수했을 때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뭐 유율이 차감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었고 그리고 개별 근로자들한테까지 제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동료 사랑 카드 보면 이제 개별 근로자들도 딱 차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평가를 보면 이게 결과만 관리한 게 아니라 노무 제공 방식 자체를 통제한 거다. 그리고 MES의 지연이나 불응까지 KPI로 제재해서 구속력을 부여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도급이라기보다는 파견에 더 가깝지 않겠냐라고 판단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MES가 인정됐던 케이스. 그러니까 왜 이제 불법 파견이냐? 불법 파견의 근거로 봤던 건데요. 이 포장 업무는 좀 달랐습니다. 이건 포스코 엠텍이라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공장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만 MES도 근거가 안 된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독자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지만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파견을 인정하면서 이게 실시간 지시가 결합되어서 작업 방식 자체가 원청 통제하에 놓였던 거다라고 봤는데요. 그리고 원청 공정과 즉시 연동이 되어서 하나의 작업 집단처럼 공동 작업을 했고 업무 범위가 고정되지 않고 원청 지시에 따라 이제 계속 구체화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예. 이거 녹음을 하는 것도
네, 아마 곧 있으면 제가 빨리 정리하고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자체 기술이나 설비나 조직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는데요. 이 포장 업무가 정말 달랐던 게 뭐였냐면 엠텍은 포장 표준과 포장 설비 개발에 관해서 자체 경험이나 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공급이나 특허나 R&D 등 독자 사업 기반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피고 근로자와 기능적으로 작업이 비교적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대체 관계도 없었고요. 인원 제약이 있긴 했지만 인사나 교육, 작업 운영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컨설팅하거나 어떤 이제 뭐 자문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건데요. 그 리스크 신호를 보시면 아까 불법 파견 인정됐던 건 다 이런 거였잖아요. 작업 순서나 작업 방법이나 우선순위까지 세부적으로 입력하는 건 문제가 돼요. 업무 지시가 돼가지고. 그리고 원청에만 수정 권한을 보유하거나 협력업체가 수정을 하더라도 원청의 체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연하거나 불응되는 것을 아까 표준 그 KPI로 감점을 하거나 재계약 불이익과 직접 연결하는 것도 문제였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무선으로 수시 개입하면서도 외형상 정보 공유다라고만 표현하는 것도 실질이 아니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 목적을 결과물이나 성과 중심으로 좀 명백하게 특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 작업 방법은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설계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구성해야 됩니다. 즉 재량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진짜 도급처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원청이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을 그냥 직접 고용하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비용적이나 리스크로도 훨씬 더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자문해 주시면 좋겠고 평가도 작업 과정 통제가 아니라 결과 품질 수준 중심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청업체하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설비 그리고 표준이나 교육도 인력 운영도 다 별도로 해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그냥 핵심을 보면 MES가 작업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작업을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디지털 시스템, 특히나 이제 쿠팡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조선업계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지휘 명령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법원의 판단이 형식이 아니라 통제의 실질이나 편입성, 독자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외주업계 설계할 때 MES나 ERP나 뭐 WMS 같은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권한 구조를 잘 짜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지?